테스트 학습 8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고전시가 어휘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어휘는 이제인데, 이거 이제 백의와 숙제를 줄여서 이제라고 합니다. 자, 백의와 숙제는 자신이 섬기는 왕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거부한 왕의 땅에서 난 곡식은 먹지 않겠다 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 죽은 인물들이고,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시가에서 이제 한 번씩 나오고요. 대부분의 고전시가에서는 백의와 숙제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인물로 예찬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예문에 보시면 성산문은 이러한 남들이 다 예찬하는 백의와 숙제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고사리도 캐먹지 말고 더욱더 충성해야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아주 임금에 대한 최대한의 충성을 드러내고 있는 시가 요 시죠.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때 이제 수양산이 백의와 숙제가 이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 먹으면서 굶어 죽은 산인데, 동시에 성산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자, 두 번째 어휘 봅시다. 자, 우리가 고전시가 보다 보면 자규라고 나올 때도 있고 기촉도라고 나올 때도 있고 불력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두견세, 접동세, 소적세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세가 고전시가에서 나오면 애상적인 정서,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그러한 소재로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애상적이라는 정서가 간단하게 이렇게 약간 쓸쓸한 정도의 정서부터 해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매우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서, 우리가 이제 자규, 귀촉도 이런 게 나오면, 불력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한스러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쓸쓸한 정도까지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를 보고 맥락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슬픔인지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문에 보시면 일지 춘심, 일치 한 가지의 춘심, 봄의 마음을 자규야 알야마는, 자규 내가 알겠느냐마는, 이런 지금 뜻이 되겠고요. 이제 새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때 애상감을 느끼는 정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월주의는요, 자, 풍월, 바람과 달의 주인,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문에 정극인의 상충곡이죠.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울리. 여기서 리가 뭐뭐 속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이 되었어라 하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다음 어휘, 녹양방초, 녹양, 푸른 버들, 방초, 향기로운 풀인데, 보통 이제 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녹양방초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예문에 보면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새우, 가느다란 비인데 이제 봄비 정도 되겠죠.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 그 새우 중에 푸르도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다음 시어 조화옹. 조화옹은 조물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든 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문에 어화 조화옹이, 어화는 감탄사, 조물주가 헌사토 헌사할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인데, 이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나서 표현하는 것이라서 이 야단스럽다는 문맥적으로 대단하다, 뭐 이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헌사토 헌사할 샤 했으니까 영탄적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는 이건 영탄적 표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감탄형 종결함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정철의 관동별곡에 보이는 무라일체. 자, 무라일체 우리 많이 나오는 거죠. 고전시가에서 자연과 내가 하나 된 경지를 무라일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문에 무라일체언이, 자연과 내가 하나 됐으니 흥이에 다를소냐. 자연의 흥과 나의 흥이 다르지 않다. 봄을 맞은 자연의 흥치,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것하고 그 봄을 즐기는 나의 흥치가 다르지 않다. 뭐 시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시어 나조. 이건 저녁이에요, 저녁. 그래서 예문에 아침에 채산하고 나주에 나조해 조수하세. 그러면 아침에 채사는 산에서 나물 같은 거 이제 채집하는 거, 나물 같은 거 뜯고, 저녁에는 조수, 조수에서 이 조자 한자를 잘 봐주세요. 이게 낚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수하세 그러면 물가에 가서 낚시하자, 뭐 이 정도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전 시가에서 강호 한정가 같은 데 보면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을
낚시하는 어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물론 진짜 어부라고 볼 수는 없고 어부로 설정해서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낚시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한자 잘 봐두시고 저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조어 그러면 낚시하는 거고요. 조대 그러면 낚시하는 대 낚시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어휘 아해는 아입니다.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어른은 막대 짚고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여기서 아해는 아인데 이게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 중에서 뭐 어른들 이제 그 아이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술동이를 들고 따라오게 양반이 시키고 뭐 이런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항이 나왔네요. 이제 우리가 박인노가 누항사라는 걸 썼죠. 누항이라는 건 좁고 지저분한 더러운 거리. 그래서 뭐 누추한 거리입니다. 항이 우리 왜 한간에 떠도는 소문 하면은 이게 이제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 뭐 이 정도 우리 뜻이 될 텐데 그래서 항은 길거리란 뜻인 거고 누는 누추한 길거리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속세의 좀 화려한 그런 길에 비해서 좀 누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래서 자연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속세와 상대적으로 쓰느라고 쓴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자연이다 내지는 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박인노의 누항사에 보면 누항 깊은 곳에 자연 깊은 곳에 전원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내니 초막에서 초자가 풀초자죠. 초막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초가집 지은 겁니다. 초가집 지어서 거기서 지낸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와실이 있는데 와실에서 그 와자의 그 한자의 앞에 그 충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벌레란 뜻입니다. 벌레들에는 이 충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와실에서 와가 달팽이란 뜻이고 실은 이제 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달팽이 집 정도 되겠고요. 작고 초라한 집을 가리킬 때 와실이라고 하는데 보통 시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집을 겸손하게 말할 때 와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박인노가 누항사에서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하면 작은 내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서리법이죠.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 좀 체크해 봅시다. 자, 독백체, 대화체, 대화 형식. 자, 독백체는 혼자 말할 때 독백체겠죠. 혼잣말. 대화체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가 대화체입니다. 우리가 대화체하고 대화 형식이 똑같진 않습니다. 대화체는 어투인 거고 대화 형식은 대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화체는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어투로만 되어 있으면 대화체고요. 선택지에서 이걸 바꿔서 말을 건네는 방법, 말을 건네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화 형식은 화자가 두 명이 있어서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한 게 본문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화 형식이에요. 그래서 대화체와 대화 형식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대화 형식이면 기본적으로 대화체를 사용해서 대화 형식으로 대화를 하겠죠. 자, 예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문에 보면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문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혼자서 독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백체입니다. 두 번째 예문에는요 상충곡인데요 이봐 이웃들아 불렀습니다. 산수구경 가자스랴. 자, 이웃들한테 말하는 어투죠. 그래서 대화체인데 상충곡에서 보면 이 이웃들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누군가에게 말하는 어투를 사용했을 뿐이죠. 그래서 대화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썼다. 말을 건네는 방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예문은 보시면 박인노의 누황사인데 요건 소주인과 박인노가 시적화자 박인노가 서로 이제 대화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지문에는 소주인 박인노 이런 표시가 나와 있지 않는데 선생님이 여기 소주인과 박인노를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소주인이 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박인노가 양반이지만 가난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이제 소를 빌리러 가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자, 소주인이 어와 기 니신고 박인노가 와서 에헴 하고 있으니까 소주인이 어와 기 니신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인노가 염치 없이 내옵니다. 그랬더니 소주인이 다시 초경도 거의 다 지났는데 어찌와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체를 썼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대화 형식이다 해도 되겠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거니까 대화 형식입니다. 그리고 어투는 대화체인 거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우리가 시 보다 보면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이런 선택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동적인 건 뭔가 움직이는 거, 정적인 건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에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구름이 돌고 있으니까 동적 이미지. 자, 그 다음 예문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시버선이요. 돌아설 듯 날아가며 이렇게 있으니까 동적 이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아집. 이건 청운사 낡은 기아집이 그냥 있는 거니까 정적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동적인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 이 동적 이미지가 막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주면 역동적 이미지.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명령형 어조와 청유형 어조. 명령형 어조는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유형 어조는 청유문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명령문은 너 이렇게 해라. 일단은 나는 안 움직이고 너가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는 거고 청유형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청유형 어조겠죠. 예문에 보시면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그럼 명령형 어조죠. 명령문이죠. 근데 이건 재미난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문을 사용해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에 보면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그래서 청유형 문장을 통해서 청유형 어조를 통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혹은 젊은 시인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표현 봅시다. 자, 묘사. 묘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 그리듯이 표현해주는 게 묘사입니다. 예문 봅시다. 그는 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머리는 구름처럼 휘고 고운 백발로 덮여 있었다.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흥보 칠해를 볼짝시면 흥보의 거칠에 겉모습을 볼짝시면 철대 떨어진 헌 파리 버릿줄 총총 매어 조세 갓끈을 달아서 떨어진 헌 망건에 재서 전체적으로 외모를 외양을 지금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를 쭉 묘사하고 있죠. 이런 게 묘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감 선택지에 보면 시 독해하다 보면 무상감이라는 표현이 곧잘 나오는데 이게 되게 더덥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문 한번 봅시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이게 고려가 망해서 한탄하는 시조인데 500년 도읍지면 500년은 고려 왕조 500년 거기에 도읍지 수도에 필마로 돌아다니 한필 말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려 망해가지고 산천은 의구한데 산천 자연이겠죠. 자연은 의구하다 변함이 없는데 인걸은 간데 없다. 자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변해서 고려의 그 많던 인걸들이 걸출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어주벼 태평연월이 꿈이란 건 이제 생각해보니까 고려의 그 잘나가던 때 태평한실의 태평연월이 지금은 다 꿈 같더라 돼서 되게 허망한 느낌 더덥다 그래서 무상감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예문에도 보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 이건 이제 제망매가죠. 망매 누이가 죽어서 제사 지내는 거 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되게 무상감 느낄 수 있겠죠. 자 시를 봅시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 모르온저. 자 이거 지금 비유인데요. 누이하고 내가 같은 부모한테 태어난 걸 한 가지에서 났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른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졌다. 누이가 죽은 걸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지에서 나가지고는 어디로 가는지 서로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누이가 죽어서 가버렸다. 아, 참 어찌 이렇게 덧없을 수가 있는가. 이런 표현이라서 무상감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자 다음 거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상승 이미지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미지고 하강 이미지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떨어지는 이미지인데 상승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시적 분위기와 연결이 되고 하강적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뭐 애상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표현 뭐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예문에 보면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라는 이미지인데 저희 시인데 예문에 보시면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상승의 이미지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봅시다. 박목월의 하관인데 요건 동생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관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관이 내렸다.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고요. 그래서 시에 동생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에 맞게 애상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조를 좀 봅시다. 이현보의 어부간데, 그러니까 강호 한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부로 설정한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호 한정가에 보시면 이렇게 시적 화자 자신을 어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어부는 정말로 이거를 생업으로 삼는 어부라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그냥 낚싯대 들이우고 편하게 유유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가어옹 가짜 어부 늙은이. 자, 가짜 어부인데 자연을 즐기는 그런 유유자적하는 어부 늙은이 가어옹이라고 합니다. 자, 시를 한번 봅시다. 이중에 시름 없으니, 이중에 시름, 걱정 근심이 시름이죠. 자, 걱정 근심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어부의 생애가, 어부의 생활이 걱정 근심 없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일엽 편주에서 엽이 낙엽할 때 그 엽입니다. 그래서 낙엽 같은 작은 편주, 작은 배입니다. 일엽편주, 작은 배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자, 만경파 이제 여러 번 나왔죠. 만경에서 경이 밭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이랑 그게 이제 경인데, 만경이면은 그게 만개 있는 건데, 그래서 만경하면 넓은 들판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근데 거기다가 파를 붙이면 이게 파도할 때 파입니다. 그래서 파가 붙는 순간에 이게 넓은 바다나 호수나 강, 시적 화자가 보기에 넓은 그런 어떤 물을 만경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넓은 물을 갖다가 만경파, 만경청파, 만경창파, 만경징파 이런 여러가지 비슷비슷한 표현으로 고전시가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다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고요. 많이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경파라는 게 자연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 속에 이 뭐 호수나 바다나 강에 작은 배를 띄워놓고 인세를 다, 인간 세상, 속세가 되겠죠. 속세를 다 잊었으니 날 가는 줄을 알랴. 날 가는 줄을 알겠는가. 세월이 가는 거 모르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긴다 이런 뜻이고요. 뭐뭐 하랴 그랬으니까 서리법이 쓰였네요. 자, 이수로 갑시다. 이 이수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9번한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정산. 자, 9번한 천심녹수라는 표현하고 돌아보니 만첩정산하고 대꾸겠죠. 그쵸? 일단 대꾸법 쓰였습니다. 자, 9번 보니 천심녹수. 천길이나 깊은 녹수. 푸른 물. 색채 이미지 썼죠. 돌아보니 만첩정산. 만겹이나 이렇게 첩첩이 쌓여있는 산,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산 속이죠. 산이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입니다.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은 자연물이 되겠죠. 그리고 둘 다 푸른색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중장 봅시다. 십장 홍진이 10장, 10장이나 되는 홍진, 붉을 홍자의 먼지 진자. 자, 붉은 먼지인데 이게 뭡니까? 속세를 나타내죠. 우리가 홍진, 십장 홍진. 여기 우리가 십장 홍진에서 진이 먼지 진자인데 우리가 속세를 나타낼 때 이 먼지 진자를 항상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홍진 속세, 십장 홍진 속세, 풍진 바람 부는 먼지 세상 속세, 진세 먼지 세상, 먼지 같은 세상 속세입니다. 속세. 그 다음에 우리가 야외 물외도 여러 번 나왔었죠. 자, 야외에서 야는 들야자인데 그럼 들판이니까 자연이겠죠. 외는 그 바깥이니까 자연 바깥에. 그래서 야외가 속세입니다. 물외는 반대로 자연을 나타낼 때 물외라고 해요. 물 사물이 있는 이 현상 세상, 이 세상, 우리 속세의 바깥쪽. 그래서 자연입니다. 자연. 그래서 야외는 속세, 물외는 자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십장홍진도 속세. 그러면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했으니까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이 시적 화자와 속세 사이에 놓여서 속세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세를 가려주는 역할이라는 설정은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전에도 선생님이 설명해줬는데 채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에서도 보면 세상에 시비하는 소리, 속세에 싸우는 소리, 시비하는 소리 들릴세라 물을 둘러쳐서 막아서 그 물소리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물소리가 뭐가 됩니까? 속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윤선도 작품 같은 데서도 보면은 구름을 하나지 말고 험하다고 하나지 말고 그 다음에 파랑성 파도 소리를 염치 마라 싫어하지 말아라 속세의 진환 시끄러운 소리를 가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구름이나 파랑성 파도 소리가 속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곧잘 쓰이는 설정입니다. 이 얘기는 선생님 왜 하냐? 만약에 여기서 천심녹수 만첩청산다 밑줄 그어놓고 다른 시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시어를 찾으라 그러면 속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구름이나 내지는 파랑성, 파도 소리나 내지는 뭐 물소리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한 가지 더 합니다.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은 자연이겠죠. 푸른색이죠. 십장홍시는 속색이겠죠. 붉은색이죠. 그래서 공간을 대비했는데 색채 대비를 통해서 공간 대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공간을 대비를 함으로써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도 기억을 하셨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호의 월백하거든. 강호는 자연이겠죠. 그 대육법입니다. 강하고 호수만 갖고 와서 자연 전체를 비유했으니까 대육법이고 강호의 월백하니 흰 달이 뜨니 이거 색채 이미지죠. 더욱 무심하여라. 무심하다. 자, 마음이 없다라는 직역하면 뭐 마음이 없다? 근데 우리 고전시 가서 무심은 무욕입니다. 내가 속세에 대한 어떤 부귀, 공명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더라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수는 굉장히 잘 나오는 시조니까 우리가 내신 시험 볼 때 보면 가시와 관련이 있는 거 주제의식이라는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거 등등등 우리가 시험에 보면 내신 시험 범위가 아닌데 선택지에 시조들을 쫙 던져줄 때 되게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수에 보면 청하에 밥을 싸고 그랬습니다. 푸른 이 연잎 청하면 연잎에다가 밥을 싸고 농류에 푸른 버드나무 가지에 고기를 깨어서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 깨요. 대꾸법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를 깼다는 건 자연 속에서 소박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뭐 이런 소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강호 한정할 때 먹는 것들은 소박한 음식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우리가 그 윤선도의 시에 보면 보리밥 푼나무를 알맞추 먹은 후에 뭐 이런 거라든지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이란 장만 말아라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청산별구에서도 보면 머루랑 다래랑 먹고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혹은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박주산채 단사표운 단표누화 이런 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소박한 음식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런 소박한 음식에 노적 화총에 배 메어 두고 그러면 이게 갈대나무 꽃이 있는 데에다가 내가 배를 메어 두고 일반 청의미 맑은 그런 뜻을 어느 분이 알아실까? 어느 누가 알겠는가? 사람들은 잘 모르고 내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이 맑은 뜻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알아실까 했으니까 서리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수 봅시다. 요것도 이제 곧잘 나오고 잘 나오는 건데 기억 봅시다.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수중에 백구가 비라.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라는 문장하고 수중에 백구가 비라라는 문장하고 비슷하죠. 대꾸법입니다. 대꾸법 쓰였고요. 산두, 산봉우리에 한운, 한가한 구름이 기하고 이게 구름이 이렇게 쫙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수중에 물 가운데 백구, 흰 갈매기가 백구 매우 자주 나오는 거라 그랬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백구라는 표현이 쓰였을 때 백자가 쓰였기 때문에 색채 이미지 쓴 겁니다. 그리고 백구는 자연을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흰 갈매기가 비라 날아가니 자연의 풍경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무심코 다정하니 이두 거시러다. 이 한운과 백구가 무심하면서 뭔가 이제 무욕이죠. 자, 뭐 볼다는 뜻이 없습니다. 무심하고 다정하니 되게 정이 있어. 그러면 한운과 백구가 정이 있다. 걔네들이 사람도 아닌데 정이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의인법이 쓰였고 이 두 것이로다. 이 두 가지 것이로다. 얘네들이 무심하고 다정하다 이겁니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노르리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생에 시름, 내가 걱정 근심 같은 거 다 잃고 너가 뭡니까? 한운하고 백구 이런 자연물,
자연물을 쫓아서 놀리라 라고 이제 뭐 영탄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뭐뭐로다 뭐뭐 하리라 뭐 이런 것들이 영탄적으로 사용됐으니까는 우리가 대꾸법도 쓰였다고 볼 수 있고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자, 마지막 오수 봅시다.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장안은요, 중국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나라의 수도, 한 나라의 서울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안을 돌아본다 그러면은 서울이고 우리나라면 이제 한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장안을 돌아보니 서울을 쪽을 돌아보니 북거리 북쪽에 있는 궁궐이 천리로다. 천리나 떨어져 있다. 자, 북거리에 누가 있습니까? 임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임금하고 나의 거리가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이제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그리운데 보지 못해서 마치 천리나 말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만큼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해서 그리움이 얼마나 그립냐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천리말리 이런 표현들은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주에 누워신들 고기를 잡는 고깃배에 누웠다고 하더라도 니은 스치 있으랴 잊은 적이 있겠는가 내가 항상 임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있으랴 했으니까 서리법 썼습니다. 근데 기껏 그렇게 다 말해놓고 주어라 내 실험 아니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재세연이 없으랴 세상을 구할 인재가 없겠느냐. 자, 없으랴 서리법이 쓰였고요. 마지막에 가서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이미 앞에서 이미 미련을 보였죠. 속세에 대한 임금에 대한 걱정, 속세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이 작품은 완전히 속세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지는 못한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